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아십니까? 바로 물입니다. 지난 50년 아시아 두 나라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는 강을 막았고 하나는 숲을 키웠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심장을 흐르는 강이 하나 있습니다. 길이만 4,900km 메콩강입니다. 이 강은 동남아 5개국 6억 명의 생명줄입니다. 그리고 남아시아에는 또 다른 거대한 강이 있죠. 브라마푸트라 강입니다. 방글라데시, 인도, 부탄 수백만 명이 이 두 강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 들어 이상한 일이 시작됩니다. 해마다 수위는 낮아지고 어부들의 그물에는 점점 더 적은 것들만 잡혔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에 수십 마리의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이 이제는 하루 종일 나가 몇 마리를 못 잡는 일이 잦아졌죠. 농부들의 노는 점점 더 자주 말라들었습니다. 쩍쩍 갈라진 논바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는 농민들.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거요. 전문가들이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환경학자, 수문학자, 지정학 전문가들이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상류의 중국이 건설한 거대한 댐들이 강의 흐름을 통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상류를 막아버리자 하류의 나라들 전체가 생존 위기에 빠져버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큰 손가락으로 강의 목을 조르는 것처럼요. 지난 수십 년간 중국의 경제 공식은 명확했습니다. 국가 성장은 댐 건설이었죠. 강을 거대한 댐으로 막으면 엄청난 수력 발전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홍수도 조절할 수 있고 발전과 통제라는 일석이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댐을 건설했습니다. 5만 개가 넘는 댐들이 중국 땅을 거미줄처럼 덮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혹독했습니다. 강을 거대한 콘크리트로 막자 생태계는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종이 급감했습니다. 강이 흐르는 본연의 기능을 잃어버렸죠. 정체된 물에서는 토사가 쌓이고 오염이 심해지고 강의 흐름이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가 터져 나왔습니다. 주변국들과의 물 갈등입니다. 전 세계 환경 전문가들은 이제 물의 무기화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류 국가들이 비가 오지 않는 건기철에 심각한 물 부족을 겪으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상류의 댐이 물을 조절하고 있다는 뜻이 되었거든요. 물 관리가 외교 무기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 전쟁의 한가운데 뜻밖의 나라가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국제환경기구들이, 유엔이, 전 세계 물 관리 전문가들이 모두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죠.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한국이 뭐 했길래? 당신은 한국의 1960년대를 아시나요? 지금의 중국이 겪는 물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한국에 있었습니다. 산은 민둥산이었습니다. 나무가 다 베어져 나갔죠. 콘크리트도 부족했던 그 시절 산의 나무는 전부 연료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민둥산에서는 비가 오면 그대로 흘러내렸습니다. 유역 변화가 급격했죠. 매년 사나운 홍수가 마을을 휩쓸어갔습니다. 토사범람은 일상이었습니다. 어떤 분석가들은 말합니다. 1960년대 한국이 지금의 중국보다 더 심각했다고요. 중국처럼 강을 막는 대신 한국은 산에 나무를 심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가난했던 시절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국민이 함께 한 가지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숲을 키우자. 세대 전체가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도시의 직장인들도 시골의 농민들도 심지어 아이들까지 나무를 심었습니다. 한 그루, 한 그루 나무를 심어 올렸습니다. 전 세계 환경 전문가들이 한국을 부르기 시작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중국은 강을 지배하려 했지만 한국은 자연을 회복하려 했다. 그 철학의 차이가 50년 뒤 국운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한국의 선택은 서서히 결실을 맺기 시작합니다. 20년이 지나자 민둥산이 녹색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이 지나자 한국은 세계에서 산림이 가장 빠르게 증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숲이 자라기 시작하자 강도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일이 아닙니다. 자연의 신비입니다. 비가 오면 곧바로 홍수로 이어지던 그 험한 땅이 숲속에서 천천히 물을 머금게 된 것이죠. 숲의 나무집들이 빗물을 받아주고 흙이 물을 필터링하고 서서히 천천히 지하수로 스며들게 된 것입니다. 이 자연의 선순환이 이루어지자 강의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홍수가 줄어들었고 가뭄도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강은 더 이상 자동차처럼 급격하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인간이 천천히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변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자연순환 체계와 조화를 이루도록 천년댐이라 불리는 숲과 함께할 수 있는 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소양강댐, 충주댐, 대청댐 같은 댐들이 그것이죠. 중국의 댐과 한국의 댐은 본질적으로 달랐습니다. 중국은 한 곳에 초거대 댐을 집중시켰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는 구조죠. 반면 한국은 각 지역의 지형, 수량, 생태를 고려한 분산형 댐을 만들었습니다. 마치 여러 개의 심장이 박동하는 것처럼 분산된 시스템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구조였습니다.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한국의 선택이 나타납니다. 어도라는 것이 뭘까요? 간단히 말해 물고기가 댐을 넘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든 것입니다. 말이 쉽지만 이것은 매우 독특한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은 강을 단순한 저장소로 보지 않았습니다. 강을 생명의 흐름으로 본 것입니다. 물고기는 계절마다 상류와 하류를 오가야 합니다. 봄에는 산란을 위해 상류로 가고 가을에는 다시 하류로 내려갑니다. 이것은 자연의 리듬입니다. 한국은 인간이 이 리듬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댐을 지으면서도 동시에 어도를 설치했다는 것은 발전과 편의를 추구하면서도 자연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이 철학이 국제환경기구들에서 엄청난 주목을 받습니다. UN 환경계획 UNEP의 전문가들은 놀라워하며 말합니다. 물 관리의 목적이 자연과 인간의 공존이 된 경우는 극히 드물다. 세계은행의 물관리 부서도 한국 사례를 공식 보고서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물관리 전문가들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강변을 따라 걸으며 어도의 구조를 살피며 한국의 철학을 배우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다면 한국은 무엇을 얻었을까요? 먼저 숲입니다. 1960년대 산림 면적은 약 600만 헥타르였습니다. 현재는 1200만 헥타르를 넘어섰습니다. 2배가 된 것입니다. 황폐한 산이 지구의 허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강입니다. 강이 살아나자 홍수 피해가 줄어들었습니다. 통계가 말해줍니다. 1960년대에는 평균적으로 매년 홍수로 인한 재산 피해가 엄청났습니다. 현재 한국의 홍수 피해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가 와도 통제 가능한 수준이 된 것이죠. 하천 수질도 극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1980년대만 해도 한국의 큰 강들은 산업 폐수로 만신창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맑고 깨끗한 물이 흐릅니다. 강에는 다시 물고기가 돌아왔고 수달도 따오기도 돌아왔습니다. 멸종위기 종들이 복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계절 내내 안정적인 물 공급입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부릅니다. 한국형 자연순환 시스템. 숲과 강, 댐, 그리고 인간이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계절과 상관없이 안정적인 수량을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자연의 리듬을 존중합니다. 그것이 한국이 선택한 길입니다. 더 크게, 더 강하게, 더 많이가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 깨진 것을 치유하는 것, 그 회복의 선택이 50년 뒤 이 모든 결실을 맺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과 한국은 정반대의 미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초대형 인공구조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떨까요? 중국은 지금 심각한 물 부족에 직면했습니다. 황하강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양쯔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수십 개의 거대 댐을 만들었지만 지구 기후가 점점 더 건조해지면서 댐도 예전처럼 물을 가둘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댐으로 인해 생태계가 붕괴됐습니다. 어종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강의 생물 다양성이 50% 이상 감소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국제 갈등입니다. 인도, 방글라데시,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같은 하류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불만이 극심합니다. 물이 흐르지 않는다며 유엔의 국제 분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2023년, 2024년에도 메콩강의 수위가 극도로 낮아지면서 중국의 댐 때문이다라는 비난이 국제 뉴스화되고 있습니다. 물 때문에 국가 간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죠. 반면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한반도 내에서 물의 안정성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주변국과도 물 관련 국제 분쟁이 거의 없습니다. 왜일까요? 한국은 하류국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한국이 한반도의 모든 강에 초대형 댐만 지었다면 국내적으로는 극심한 갈등이 생겼을 것이고 국제적으로도 남북 관계가 더 악화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숲을 키우고 분산형 댐을 만들고 자연과 함께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한 나라의 물 관리 전략이 50년 뒤 국력과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이제 핵심으로 돌아가 봅시다. 물은 생명입니다.
물은 흐르는 것이 본성입니다. 인간이 그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만입니다. 역사는 이를 증명했습니다. 중국은 강을 막아 힘을 얻으려 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성공했습니다. 엄청난 전력을 얻었고 홍수도 조절했습니다. 하지만 50년이 지난 지금 그것이 얼마나 큰 부채가 되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강을 살리기 위해 먼저 숲을 키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손실이 있었습니다. 나무를 심는 것이 얼마나 긴 과정인지 모릅니다. 10년, 20년, 3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이 한국의 미래가 되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가뭄이 심해지고 홍수가 극단화되고 물의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세계는 한국의 경험을 보고 있습니다. 아시아는 누구의 길을 따라야 하는가? 이 질문에 세계의 환경 지도자들은 이제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길이 아닙니다. 한국의 길입니다. 자연을 되살린 나라, 대한민국? 이 이야기가 단순히 과거의 성공담으로 끝나길 원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현재 진행형으로 이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대강 복원 사업도 진행 중이고 더 많은 숲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래는 강을 막는 나라가 아니라 강을 살리고 숲을 키우는 나라의 것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영감을 주었다면 한국과 아시아, 더 나아가 전 지구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연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미래의 기술입니다.